34번. 범안을 선생님 모르면 앞에 보고 해도 됩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서 하셔도 돼요. 이거 범안. 그래서 가입 안 하신 분 누가 있어요? 두 분만 하셨던데? 예? 저한테 문자를 주셔야죠. 문자를 주셔야 초대를 해드리죠. 제가 알 수가 없잖아. 또 안 하신 분. 선생님 안 하셨구나. 저기 하시면 두 분은 하셨죠. 그러면 매핑 프로그램을 까시면 제가 깔아놓은 것에 대해서 저기를 해드릴게. 매핑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게. 아니면 모르면 매핑에 이렇게 안 넣고 그냥 표로 올려놓기도 할게요. 그럼 표로 올려놓으면 사실은 일반 책에서는 이렇게 표를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이 표만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글로 돼 있어야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나중에 정리할 때는 이 표가 있어야 정리가 잘 되죠.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입하시면 지금 좀 올리다가 다 가입 안 하셨고 또 매핑으로 올려야 될지 이걸로 올려야 될지 JPG 사진을 올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PDF로 올려야 될지가 좀 애매해서 잠시 멈춰두고 있는데 가입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자, 범안의 3.4 적응적 집행에 의하면 미시 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가장 성공적인 게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했죠.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범안은 적응적 집행에 의하면 거시적 집행 구조는 동원, 전달자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 동원, 전달자 집행, 제도화. 이건 거시적인 게 아니라 미시적이었죠. 범안의 적응적 집행에 의하면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인 것. 이건 채택이죠. 쌤 표를 같이 보고 해도 좋습니다. 자, 범안의 적응적 집행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람은 실행사. 이건 미시적 집행이죠. 그래서 범안에 이렇게 딱 한 문제 나왔어요. 지금 이건 최근 6년간 걸 다 기출문제를 기출문제가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하나하나 OX 문제로 바꿔놓은 거니까 쉽게 해서 지금 4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5년 동안. 그렇죠? 38번 정책 옹호연합 모형에 가면 정책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맞죠? 10년 이상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정책 옹호연합 모형에 의하면 정책 행위자 집단의 핵심 신념에 기초한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그쵸? 나중에 정책학습 부분에서 또 정책 옹호 모형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서울대에 법인화에 찬성했고 반대했어요. 그렇죠? 근데 찬성한 사람들이 해본 경험이 있죠.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 이런 비싼 문제가 또 생겼다. 이 다음번은 어떻다? 이를테면 우리가 특목고를 세울 건가, 확대할 건가, 축소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똑같이 어떤 걸 하겠어?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래서 정책을 학습했겠죠.
그쵸? 그럼 그 사람들 그런 전략들을 또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정책이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다음 자,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몇 번 지금 풀다 말았죠? 40번? 그렇죠? 정책 연합 모형에 의하면 집단 의사결정을 유형화하여서 정책 결정 과정을 세 가지 뭔 소리야? 40번은 집단 의사결정을 유형화해서 정책 결정 과정을 세 가지 의사결정 모형으로 분석한 것은 여러분 앨리스 모형이죠. 쿠바 미사일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앨리스 모형이죠. 41번 정책 옹호 연합 모형에 의하면 정책 변화의 분석 단위로서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한 정책 하해 체제의 중점 맞죠? 42번 사바티어의 통합 모형에 의하면 정책 변화의 이해에 가장 유효한 분석 단위는 정책 하위 시스템이다. 사바티어의 통합 모형에 의하면 정책 하위 시스템에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지지 연합이 있다. 사바티어 통합 모형은 지금 정책 옹호 모형이야. 그럼 정책 하위 시스템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 이 정책 지지 연합이 있다고 그랬죠. 사바티어 통합 모형에 의하면 정책 하위 시스템 참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상향적 접근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사바티어의 통합 모형에 의하면 정책 하위 시스템 참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렇죠? 얘는 상향적인 게 아니라 아까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사회자의 정책 참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안정적 요소하고 표 봐봐, 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안정적 요소하고 어떤 게 있다고 그랬었어요? 상대적으로 안정된 변수와 외부적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일본의 법인화가 추진되고 이런 것들은 다 그것이 하향적 접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4번은 하향적 접근입니다. 사바티어의 통합 모형에 의하면 정책 집행을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맞죠? 정책 집행 모형에서 범하는 체제, 관료, 조직 발전 모형, 갈등 협상 모형 등 정책 집행의 거시적 환경의 네 가지 연계 모형. 자, 쌤 엘모 모형인데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서 자 다음 시간 정리할 때는 엘모를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엘모 모형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3페이지 봅시다. 3페이지. 자료사 엘모의 정책 집행 모형 있죠? 그래서 거기 체제 관리, 관료적 과정 모형, 조직 발전 모형, 갈등 협상 모형 등 정책 집행의 거시적 환경에는 네 가지 연계 모형을 주장했다는 건 범한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엘모죠. 그쵸? 학자가 틀렸다. 학자. 정책 집행의 모형에서 엘모어는 초기에 상향적 접근을 주장했다가 이후 통합 모형 맞죠? 엘모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 엘모어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 자, 우리가 엘모는 상향적 접근, 즉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후방이 배구어제 접근을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가 엘모가 뭘로 통합 모형도 또한 주장하기도 했죠. 다음 엘모는 정책 집행 모형이라고 해서 네 가지 유형도 구분했죠. 자, 그다음
정책 집행 모형에서 사바티오 통합 모형은 정책 변동을 중시한 정책 학습 모형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정책 학습. 정책 집행 모형에서 프레스만하고 윌다브스키의 공동행동의 복잡성 모형에서는 정부 사업의 집행이 참여자의 의사결정 수가 늘어나면서 집행하기 어려운 과정을 변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렇죠. 오클랜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진단했죠. 정책 집행에서 나카무라와 스모로드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책 집행을 유용했다. 맞죠? 정책 집행에서 사바티어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을 맞죠? 그다음 정책 집행에서 범하는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그렇죠? 적응적 모형이잖아. 상황적 모형. 그렇죠? 정책 집행에서 엘모어는 일선 전장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이거 계속 틀리게 나오죠. 포워드 접근입니까? 백워드 접근입니까? 백워드 후방이죠. 정책 집행에서 범하는 적응적 집행이란 명확한 정책 목표 유기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협상과 타결을 통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구체화하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적응적 집행이라 할 때 명확한 정책 목표 유기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명확한 정책 목표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명확하지 않다고 그랬죠. 적응적 집행이잖아. 명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적응을 해가면서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 범하는 적응적 집행이 상향적 접근이니까 상향적 접근에는 명확한 목표가 없다고 그랬죠. 정책 집행에서 범하는 정책 집행에선 했고 정책 집행에서 엘모 전 방향적 접근법은 정책 결정자와 집행 과정과 정책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가정한 반면 우방적 접근법은 그러지 않다고 가정한다. 전 방향적 접근법은 정책 결정자가 집행 과정과 정책 결정 결과에 영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가정한 반면 우방적 접근법은 그러지 않다고 가정한다. 자, 이건 잠깐만 넘어가 봅시다. 정책 집행에서 하향적 접근법에서 공식적 정책 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받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정책 집행 시의 객관 평가가 쉽다고 그랬죠. 어렵지 않다고 그랬고. 자, 그다음 정책 집행에서 나카무라와 스모로드 정책 집행 모형의 재량적 실현 과정은 정책 집행자들의 대부분 권한을 갖고 집행 과정 전반에 영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주도한다고 봤다. 이건 재량적 모형 과정이 아니죠. 관료적 기업 과정이죠. 정책 집행 모형에서 엘모어는 통합 모형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설계 단계에서는 하향적으로 정책 목표를 결정하고 정책 수단을 강구할 때는 상향적 접근법을 수행해서 가장 집행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맞고 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에서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는 정책 목표의 신축적 조정이 효과적인 정책 하향적이니까 신축적이면 안 되겠죠. 안정적이라고 그랬죠. 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에서 사바티어 매지맨은 하향적 접근 방법의 대표죠. 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에서 엘모우가 제안한 전방향적 연구는 틀렸죠. 62번은 맞습니다. 고gin이 여기 아까 고gin이 3세대 집행 연구를 주장한 사람이 고gin입니다. 고긴 3세대 고긴 거기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3세대. 자, 아까 엘모 백워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엘모 백워드. 339페이지.
그 문제는 없네. 자, 지금 조금 헷갈린 게 55번 제가 풀다가 넘어간 게 있는데 하나. 정책 집행에서 엘모 전방향적 접근법은 정책 결정자가 집행 과정과 정책 결정의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가정한 반면 후방적 접근법은 그렇지. 이건 바꿔줬죠. 후방적 접근법에서 후방적 접근법도 자 다시요. 엘모의 전방적 접근 조금 55번 조금 정확히 좀 찾아보고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답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 55번은 답은 이게 X는 X인데 왜 그런지가 정확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5번은 포워드 접근법, 정책 결정 지문 영향을 한다고 후방적 접근. 후방적 접근법도 여전히 가정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더 살펴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자, 그 다음, 지금 정책 평가. 다 왔죠? 이제 정책론은 정책 평가. 우리 시험들이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는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처음에 나오는지만 주로 좀 보면 돼요.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개관에서는 특히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로이의 유형, 정책 유형 같은 데서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 정책 의제 설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로 나왔어요? 정책 의제 설정에서는 코커루스의 외부 주도형, 내부 접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 이런 것들하고 또 어떤 거? 엘리트냐, 다원주의냐 이런 것들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나오는 것들만 좀 보면 되겠죠? 정책 분석 및 결정에서는 정책 결정 모형이 제일 많이 나왔죠. 합리 모형, 점증 모형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왔고 정책 분석은 다양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석 기법인 델파이 기법하고 BC 분석이 제일 많이 나왔죠. 다음 정책 집행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정책 집행에서 나카무라와 스모로드 나왔고 그 다음 나카무라와 스모로드 그 다음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전방위적 접근 다시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이런 것 많이 나왔죠. 이제 정책을 이제 집행까지 했으면 뭐 해야 된다? 평가를 해야 된다. 다 왔습니다. 정책 평가. 자, 왜 정책 평가가 대두되게 됐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정책 평가가 대두됐는지 거기 정책 평가 연구 기원 보니까 존슨 행정부에서 위대한 사회 이거 주장했었죠. 근데 그 굉장히 실패 분위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정책 평가를 하도록 했고 60년대 후반에 시도됐던 PPBS도 실패해 버렸어. 이건 이 재무에서 곧 할 건데 이것도 실패했고 거기 의회 조직 개정법이 제정됨으로써 나왔고 정책 평가 목적. 평가 목적은 뭐 하는 데 있어? 평가를 해봄으로써 뭐가 잘못됐는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도 있죠. 그래서 정책 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 책임성도 확보해야 되겠죠.
학문적 기여도 있고. 지금 이 정책 평가의 기준에서 시험에 나왔던 건 돈하고 나카무라 스모르드 나왔는데 거기 효과성, 능률성, 적당성, 형평성, 대응성, 적절성 이런 거 구분할 때가 상당히 어려워였어요. 잘 연결시켜야 돼요. 효과성은 무조건 성과, 목표와 관련되어 있죠. 능률성은 투입분의 산출이죠. 어떤 노력. 적당성은 자, 가치 있는 성과 달성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냐. 이게 적당성. 형평성은 말 그대로 집단의 상이한 집단에 얼마나 평등하게 됐느냐. 다음 대응성은 자, 집단의 요구, 선호, 가치를 얼마나 만족시켰느냐. 적정성은 바람직한 성과와 목표가 실제로 유용성과 가치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나카무라 스모르드 정책평가 기준에서는 정책 목표 달성도, 효과성, 우리가 고전적 기술자형이나 지시적 유인과형에서는 효과성이 중시됐고, 지시적 유인과형에서는 능률성, 협상자에서는 만족도 쭉 나와 있죠. 자, 그걸 제가 여기 1페이지 보면 여기 제가 평가 기준에서 지금 거기 뭘 냈어? 평가 기준에서 굵은 검정색으로 붓게 해놨죠. 그래서 고전적 기술자형은 뭘 중시한다? 효과성. 그쵸? 물론 효과성과 능률성 중시하는데 그 중에서 효과성. 그 다음 지시적 유의명은 능률성. 이렇게 다 표시해놨죠. 그 다음 협상형은 만족도. 그쵸? 그 다음 재량적. 이건 대응성. 그쵸? 이게 쌤 1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1페이지. 나카무라 스모르드 나와 있는 거 1페이지. 안 보고 계시구나. 1페이지. 1페이지 보셨죠, 지금? 오늘 나눠드린 거, 오늘. 8월 26일 자료. 네. 거기 보면 우측에 이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애우려고 같이 연결해서 애우려고 이렇게 일부러. 이거 봐봐요. 자, 기재 뭡니까? 거기 고지 협체 관도 붉은색으로 했죠. 그다음 거기 평가 기준도 붉은색으로 했죠. 제일 우측에. 그다음 가운데 있는 거 정책 결정자, 정책 집행자, 그래서 집행자 역할도 붉은색으로 표현해놨죠. 이런 건 좀 애우려고 그래. 나중에 연계해서 애우려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352페이지로 다시 와서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정책 개요 작성 및 정책 목표를 규명하고 평가성 검토를 해요. 이거 평가할 가치가 있는지 먼저 사전 예비 검사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평가성 검토라고 부른다. 다시요. 우리가 예비 검사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평가성 검토라고 부른다. 그렇죠? 자, 그래서 평가성 검토는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계략적인 검토이자 일종의 예비 평가다. 그래서 답은 뭘까? 평가성 검토에서 밝혀질 내용이 앞으로 평가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내용과 절차를 놔두고. 자, 정책평가 유형에는 평가 시기에 따라서는 형성평가, 총괄평가. 그 다음, 정책평가 목적에 대해서는 대상에 대한 과정을 평가할 거냐, 결과를 평가할 거냐. 그렇죠? 형성평가에서 형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성이란 말. 형성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같은 말이 있어라 그러면 가장 유사한 말이 개선이야, 개선. 개선, 향상. 개선이나 향상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형성이란 말은 개선이나 향상. 그래서 자,
내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의 맛을 요리사가 맛본다. 요리사가 맛보는 거하고 손님이 맛보는 거 있죠, 음식의 맛을. 그럼 요리사가 맛보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요리사가 맛을 봐요? 요리 맛을 개선하기. 좀 더 짠가 단가 이런 거 해서 요리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손님이 맛보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집에 올 건지 말 건지,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어떤 것 같다. 이 형성평가를 주장한 스크리븐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한 거야. 요리사가 맛보는 것이 바로 형성평가다. 요리사가 판정하려고 맛보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얼마나 더 개선시키려고 맛보는 거고, 손님이 맛본 건 최종 판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총괄 평가, 이건 형성 평가. 이해는 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거, 쪽지 시험 같은 거, 시험 공부한 이 수업 시간 쪽지 시험 보는 것은 우리가 그 성적에 반영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얼마나 개선하려고 하는가. 아무래도 잘못된 것들을 알아보고 더 향상시키려고 하죠. 그게 형성평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총괄평가라고 봅니다. 그 다음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당연히 과정평가는 뭐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가? 그 과정을, 어떤 정책이 정책 집행이 진행되는 이 과정이 있는 상태를 평가하는 걸 과정평가. 끝났을 때를 평가하는 걸, 전형 차려제를 한다 그러면 전형 차려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형 평가제를 설치하고 있는 그 과정을 평가한다면, 그 다음 그 뒤에를 뭐라 그러는데 결과평가. 그런데 결과평가의 산출, 성과, 영향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조금 혼용돼서 쓰여서 뒤에 보시면 354페이지 산출, 아웃풋, 그 다음 성과, 아웃컴, 그 다음 영향, 임팩트.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전용 자료제를 한 날에 그 신문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전용차를 막 실시하니까 완전히 꽉 막혀있는 강남대로 꽉 막혀있단 말이야. 처음에 실시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어때? 갑자기 이쪽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고 막 서로 겹치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다음 저희 전용 차려제 버스에 쭉 써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거기 있는 아웃풋으로 생각하면 즉시적 효과인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바로 일어나는 효과가 아웃풋이야. 아웃컴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거. 임팩트, 영향평가는 한 1, 2년 후에, 2, 3년 후에 나타나는 거. 지금 자 봐. 우리 지금 전용 차려서 편해요, 안 편해요? 상당히 정착되니까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막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굉장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있던 정거장이 없어졌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죠. 갑자기 가운데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보통은 끝났을 때 막 이제 시행하고 나서 평가를 해보는 걸 무슨 평가? 산출. 어느 정도 지나서 하는 걸 성과. 상당히 지나서 하는 걸 영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영향평가니까 어때요? 한참 후에 평가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근데 거기 읽어보면 결과평가로서 영향평가라기보다는 정책 분석의 특수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정책 분석은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하고 대안들을 비교하기 위한 거지만 두 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가져올 결과들을
기술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원래의 정책 분석과는 다소 다르고, 또한 원래의 정책 평가는 사업이나 정책 집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지만 위의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는 미리 하죠. 그러니까 말은 영향평가인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한 영향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정책평가 주체에 따라서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고, 그 다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고, 양으로 하느냐, 질로 하느냐, 그 다음 메타평가가 있고, 그 다음 프로그램의 논리 모형, 이건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논리 모형. 프로그램의 논리 모형으로 하는 것과 아까 목표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논리 모형으로 보는 건, 프로그램 논리 모형은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가 필요한지 쭉 이렇게 쭉 모형 형태로 표현한 것을 논리 모형이라고 그래요. 6페이지.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나온지를 알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평가를 논리 모형으로 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를테면 2천억이 목표였는데 뭐 3천억을 달성, 이런 것들 평가는 목표 중심 평가겠죠. 자, 그러면 거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책평가 유형에서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종료된 후에 그 성과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맞죠? 자, 정책평가 유형에서 형성평가는 정책 집행 도중의 과정의 적절성과 수단 목표 간의 인과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맞죠? 정책평가 유형 중에서 총괄평가는 주로 내부평가자에서, 자, 내부평가자가 합니까? 외부평가자가 합니까? 총괄평가. 당연히 외부평가자가 해야 되겠죠. 아, 손님은 거기 요리집의 주인 아니잖아. 아, 이거 뭡니까? 내부자 아니잖아. 자, 정책평가 유형에서 형성평가는 주로 내부자 및 외부평가자 자문에 의해서 평가를 진행하며, 주로 내부평가자가 많이 하죠. 외부자 자문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정책 집행 단계에서 정책 담당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죠. 맞죠? 정책평가 유형에서 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맞죠? 정책평가 유형에서 메타평가는, 쌤, 메타평가는 평가를 평가해 보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 쌤들이 만약에 이런 거 예를 들면, A라는 교사가 기말고사를 냈어요. 이거 평가죠. 근데 학부모들이 항의가 들어와. 그럼 이 기말평가를 잘 냈는지 또 평가를 해봐요. 기말평가를 잘 냈는지 평가를 해보는 건 평가를 평가하는 거잖아. 이런 걸 메타평가라고. 그러면 이걸 해봄으로써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이런 걸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읽어봅시다. 메타평가를 통해서,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 활동과 평가 체제를 평가해서 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 활용을 증진하는 걸 목적. 평가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겠어 없겠어? 높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평가해봄으로써 질을 높일 수 있겠잖아. 자, 정책평가 유형에서 평가성 사정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아니, 안 되죠. 실시하기 전이죠. 정책평가 유형에서 형성평가란 프로그램의 집행 과정이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맞고, 자료 수집 및 분석, 인과 모형의 설정, 대상 기준의 설정, 평가 결과 완료, 정책 목표 확인 중에서 정책평가 절차 중 마지막 단계는 평가 결과 완료이다. 맞죠? 니코미아스 같은 경우는, 자, 1번이 뭐야? 1번이 정책 목표를 확인한다. 그렇죠?
아까 앞에 있었어요. 1번이 정책 목표를 확인한다. 2번은 대상 및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죠. 3번은 인가 모형을 설정한다. 4번은 이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피드백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9번은 맞고 10번 정책평가 종류에서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이루어진 평가로서 집행관리와 전략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것이다. 맞고 정책평가 종류에서 정책 비용의 측면을 고려하는 능률성 평가는 총괄 평가에서 말이 안 되죠. 가장 핵심적인 총괄 평가의 내용인데 정책평가 종류는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해서 시민단체에 의한 평가는 외부적 평가 맞죠? 당연히 내부적 평가는 공무원이 평가하면 내부적 평가겠죠. 근데 시민이 평가하니까 외부적 평가 맞죠? 그 다음 정책평가 종류에서 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 기능 여부와 평가 결과 프로그램 개선 가능성 등을 진단은 예비적 평가 맞죠?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과 목표모형을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은 정책 프로그램의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논리적 인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이게 논리모형이었어요. 논리적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있다고 쭉 되어 있죠. 그 다음 정책평가 방법은 논리모형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은 프로그램이 해결하는 정책 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 형성 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 오류와 정책 집행 실패를 구분할 수 있다. 16번 정책평가 방법을 논리모형과 목표모형을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은 정책이 달성하는 장기 목표와 중단기 목표를 잘 달성. 이건 목표 모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책평가 방법을 논리모형과 목표모형을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 이거 프로그램이 어떻게 논리됐고 자, 어떻게 전개됐는지 다 있지 않았어요? 여기 인과관계가. 그렇죠? 표로 그래프로 다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이거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가면서 해봐도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은 어려운 건 없죠.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없어. 이제 시험은 그 다음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아주 혹시 우리 쌤 학교 다닐 때 조사 방법론 들어보신 분 조사 방법 그거 들어보셨으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안 들어봤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쌤 이제 인과적 추론이라는 말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인과적 추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론이란 뜻이죠. 그렇죠? 인과란 건 원인과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원인과 결과 추론. 자, 인과관계 추론의 조건에서 제스밀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 자. 여기서 인과관계하고 조금 비교해야 될 게 상관관계라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자, 여기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X축에 출동 소방차 수를 줬어요. 화재 크기 Y축. 자, 쌤, 분명히 이건 어떻게 일어나요? 굉장히 상관이 높게 나오겠죠. 그렇죠? 다시요. 화재가 소방차가 하나 출동하면 당연히 화재는 미미하겠죠. 자, 큰 아파트가 타고 있는데 하나 출동하겠어요? 한 20대 출동하겠죠. 화재 크기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자, 이 둘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차 수하고 화재 크기는 상관관계 있어 없어? 상관이 있어 없어? 화재 크기하고 소방차 수하고. 당연히 있죠. 근데 인과관계는 소방차, 이거 항상 원인 변수 X축이 나오죠. 소방차가 많이 출동해서 화재가 크게 났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는 같은 거에 아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갖추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왜 이건 잘못된 거냐? 인과관계를 갖추려면 원인과 결과를 갖추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거기 시간의 선행성. 방금은 이걸 유비했구나. 봐봐요. 시간의 선행성이 화재가 나니까 소방차가 출동한 거죠. 근데 소방차 출동하고 화재 크기를 여기다 했으니까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 독립변수의 선행성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독립변수의 선행성. 두 번째, 상시 연결성이라는 거. 상시 연결성. 이걸 다른 말로 동시 변환성이라고도 그래. 동시 변환성. 쉽게 말해서 X축이 변하면 Y축도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해야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여기 흡연하고 폐암하고 관계가 있다면 흡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폐암 확률이 높아야 되겠죠. 동시 변환성. 그 다음 세 번째, 이 경쟁가설 배제한다. 이걸 가해 변수 통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외의 변수들을 통제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외의 가해 변수의 통제 변수라고도 하고. 자, 이게 있어야 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박사가 이 우울증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우울증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한테 미리 사전에 검사를 해봤어요. 사전에 검사했더니 우울성 지수가 20이야. 그래서 우울성 향상 또는 증진 프로그램을 이제 한 달간 적용해봤어. 2달 했다 합시다. 2달. 그래서 재보니까 그러니까 우울성 지수가 이를테면 우울성 향상 지수라 합시다. 향상 지수가 20에서 40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2배나 효과 있다. 그렇죠? 20%가 더 높다. 이렇게 높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이 집단이 뭐였다?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된 거야. 이 집단이 여러 명이 복권을 샀는데 그냥 당첨 나눠 가졌어. 그러면 선생님, 복권이 당첨돼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 거야? 아니면 프로그램 때문이야?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금 복권 당첨 같은 것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정확히 무엇과 뭘 관계를 알겠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거기는 경쟁가설 배제라고 부른다. 자, 이제 이 변수도, 정책의 변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정책의 변수.
자, 정책의 변수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는 알겠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독립 변수는 어떤 거? 원인 변수, 원인. 거기 있는 것처럼 예언 변수라고도 하고 영향을 주는 변수,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로 예언 변수라고도 한다. 정책 평가에서는 보다 정책 수단. 그다음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은 변수로 기준 변수라고도 하고 정책 평가에서는 정책 목표, 결과, 성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가 있으면 만약에 어떤 거 있다. 이를테면 댐 건설에서 얼마나 수해를 방지했는지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수해 방지가 목표고 댐 건설이 수단이죠. 그렇죠? 그다음 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 쿠폰을 나눠줬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만족도. 그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일 거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 목적일 거고 복지 쿠폰 나눠주는 것은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다.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 여러 가지 제3의 변수들이 있고 이게 시험에는 조금 많이 나온 편이다. 그렇죠? 우리가 매개 변수하고 특히 매개 변수하고 조절 변수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 허위 변수하고 혼란 변수를 잘 구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변수하고 혼란 변수,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떤 거? 억제 변수하고 왜곡 변수 이런 것들도 역시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을 잘 구분하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먼저 매개 변수가 뭐고 조절 변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매개 변수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연결해 주는 변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 간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는 거. 그럴 때 자, 보통 이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에다가 매개 변수가 있고 그다음 종속 변수 이게 매개를 해주는 변수 이 둘에 잘 일어나도록 연결해주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매개 변수.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 사회 경제적 지위하고 학생들의 성취도를 알아보고 싶어요. 부모 사회 경제적 지위하고 학생의 성취도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개 변수는 뭐냐면 아무래도 부모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교육에 대한 정보도 높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정보라든가 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모 경제사회 지위가 낮은 부모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주겠죠. 그럼 결국은 봐봐요. 부모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취도가 높아요. 애들이.
요즘 강남 학생들이 거의 다 치과에 쉰다 그러죠. 분명히 그런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들 성취도를 높이는데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높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정보라든가 교육에 대한 지원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에 영향을 미친가? 또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쳐. 이게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된단 말은 이게 낮으면 이런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원이 높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한 이게 지원이 낮으면 이게 성취도가 또 역시 영향을 받겠죠. 높고 낮느냐에 따라 여기도 영향을 받겠죠. 그럼 둘의 영향을 받으면서 뭐 하는 거? 서로 뭐가 나오도록 인과관계가 되도록 연결하는 변수를 뭐라 그런다? 매개 변수라고 그런다. 매개 변수. 매개 효과라고 그러고. 자, 여기는 이해는 됐어요. 매개 변수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조절 변수는 도대체 뭐냐? 매개 변수는 이해했다고 그럽니다. 조절 변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립 변수와 정석 변수 관계를 조절해 주는 변수로 독립 변수와 정석 변수가 간의 연결고리가 언제 발생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조절 변수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겁니다. 독립 변수하고 조절해줘. 조절 변수가 있어서 조절 변수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정석 변수가 있다. 아주 가볍게 그냥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독립 변수 우리가 교수 방법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수업 방법하고 정석 변수 성취도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독립 변수 성취도 정석 변수. 그래서 이번에 이 AI를 사용해서 교수 방법을 했어.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거냐면 AI를 사용해서 이렇게 성취도 검사를 해보니까 남학생들에게는 AI를 사용하니까 훨씬 더 뭐한단 말이에요. AI를 사용하지 않고 별로 성취도가 향상되지는 않아. 근데 여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뭐한다. 성취도가 확실히 이를테면 뭐 30%나 향상됐어. 남학생들은 5%밖에 향상이 안 됐다면. 그러면 이 조절 변수는 어떤 걸 이야기해?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에 따라서 성과가 이렇게 인과관계가 명확하냐 또는 덜하느냐가 결정되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조절 변수로. 그럼 학생의 성별은 뭐가 되겠어? 조절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정책을 실시했을 때 하류층들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어. 중상류층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가져.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무엇에 해당돼요? 조절 변수.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재정 지원금을 줬더니 중상류층들은 별로 그 정도야 별로 없지만 하류층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썼다. 그러면 중상류층들은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겠죠. 만족도가 거의 없지만 하류층들은 굉장히 크게 만족도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무슨 변수라고요? 조절 변수라고 한다. 조절 변수. 그러니까 조절 변수는 이 효과를 주효과라고 그래요. 주효과. 방금 같이 교수 방법이 성취도에 미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교수 방법하고 어떤 거 남녀 성별하고 상호작용해서 영향을 주는 것을 부수적 효과라고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잘 구분해야 돼. 일단 조절 변수하고 어떤 거하고 매개 변수는 이해는 됐죠. 그렇죠? 이해는 됐어. 조절 변수하고 매개 변수는 이해를 했다 합시다. 그다음 어떤 거? 그다음 또 중요한 게 허위 변수하고 혼란 변수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식사하고 합시다. 지금 쌤 식사 시간이니까 식사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허위와 이 어떤 거
허위하고 혼란 변수하고